지금부터 제1회 한일 여성 기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의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기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수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뜻깊고 역사적인 자리에 사회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멀리 일본에서 오신 여러 기자님들 어제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여성 언론인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 언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매우 가깝고도 먼 또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오늘 이 자리를 맞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국 기자사회에서는 아직도 일본어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수습 기자들이 초임 발령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경찰서에 사스마리를 돕니다. 가끔은 신입 기자들은 이름 대신 아예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번에 사스마리 몇 명 들어왔다며? 라고 묻죠. 그리고 보통 신입 기자들을 비롯한 대부분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회사에, 데스크에 열심히 보고를 하죠. 열심히 보고를 하면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마가 뭐야? 짧게 야마만 얘기해 라고 하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마감 시간 쫓겨서 열심히 보내고 나서 한 전화를 100통 하고 나서 보냈는데 다시 전화 오죠. 데스크에게. 너 오늘 미다시가 이게 뭐니? 라고 합니다. 네, 한국과 일본 또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권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시아 특유의 가부장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은 이유는 오늘 얘기할 이슈가 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2023년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모든 법과 제도가 바뀌었고 기술과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여성들이 남성만큼 또는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도 하는데 왜 더 높은 자리는 못 가고 왜 임금은 더 낮고 결국 아이 낳기를 거부하게 될까요? 또는 포기하게 될까요? 사실 이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나라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될 국가의 일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건지 왜 그런지 답은 없을 건지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이 나라 규모에 비해서 성평등 지수로만 보면 그 전 세계에서 거의 그 꼴찌 수준 최하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자리에서도 아니 그 열등생들끼리 모여서 공부해봤자 우등생 되겠어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니 그런데 열등생이더라도 이웃집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열심히 스터디하고 가끔은 만나서 선생님 흉도 보고 또 각자 반에 우등생 친구 노트도 좀 빌려주고 서로 잘 모르는 문제 있으면 잘 푸는 문제 풀어주고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요? 경쟁도 하면서 더 서로 발전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열등생 모임을 만들려면 일단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행사의 말머리가 소통, 이해, 협력인데요. 오늘 그 중요한 이 모임의 첫 단초가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게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럼 여기에서 이 자리를 만들자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웃 친구에게 손 내밀자고 먼저 손을 들어준 한국여성기자협회 협회장님을 모셔서 오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김경희 한국여성기자협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기자협회장 맡고 있는 SBS 김경희입니다. 네, 갑자기 한국기자협회장이 될 뻔했습니다. 먼저
소통 이해 협력을 주제로 한 우리 협회의 첫 한일 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일 양국 역사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여전히 아픈 역사도 있지만 민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또 많은 교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성과 언론, 뉴스룸의 성평등과 이 사회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평등 지수에서 최하위권인 두 나라가 정말 여기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이 서름과 이 고통 적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한일 여성 기자들이 직접 양국의 현실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여성 관리직 비율이 아직 10% 벽을 넘지 못할 정도로 아직 멀기만한 이 뉴스룸의 성평등 문제나 성비가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가 불러오는 언론 보도의 한계,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결과일 수 있는 이 저출생 현상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뜨겁게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온 의견들 우리 정부에서도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토론이 한국 그리고 일본 양국 성평등과 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한일 여성기자 포럼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추승호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회장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님께 오늘 귀한 축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금 전 열등생 스터디 모임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공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 부총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그 열등생 얘기가 나와서 제가 사실 그 10년 전에 이제 첫 번째 장관을 끝내고 그 OECD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전직 장관들 쭉 모인 이제 포럼에서 이렇게 사회분이 그 저를 제일 먼저 지목해서 이제 말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을 하시는 말이 성적 순입니다. OECD 피사 성적이 그 대한민국 아이들이 1등이거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주 높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저 열등생 얘기가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한일 여성 기자 포럼 개최 정말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양국 기자님들이 함께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그 시작을 열게 해 주신 한국여성기자협회 김경회 회장님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가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일본 척 대표단 미조우의 유카 기자님, 가토 사유리 기자님, 오카바야시 샤와 기자님, 아키야마 리사 기자님, 아카마 시아카 기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아무래도 기자분들이니까 엊그제 그 노벨상 뉴스도 아마 잘 아실 건데요. 여성 경제학자가 미국 하버드 대학의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님이십니다. 저도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책으로 그 많이 접했던 분인데요. 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또 교육의 중요성,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문제를 깊이 연구한 학자고 저도 노동경제학자로서 사실 이분의 연구들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 골딘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그 정부 기업
포함한 모든 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래서 그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양육 교육과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 이제 교육의 힘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 하는 큰 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유보 통합과 늘봄 학교, 좀 이름이 좀 그 외국 분들은 참 그 이제 낯설겠습니다만 유보 통합은 이제 에듀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듀케이션과 케어를 통합하는 것이고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1시에 귀가하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저녁 늦게까지 원하면은 마음껏 체육 활동 또 예술 활동하면서 뛰어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 부담도 최소화하고 또 여성들의 그 양육에 대한 부담도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초등학교의 그 늘봄 학교 프로그램 또 유보 통합은 그동안 이제 한국은 일본도 아마 비슷했는데 아마 좀 일본이 먼저 좀 변화를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복지부가 이제 어린이집 그다음에 교육부가 이제 유치원을 관장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에서 이걸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부의 그 관할국이 지금 이제 교육부로 넘어오는 법안이 지금 2달 전에 제안이 돼 있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에듀케이션뿐만 아니고 케어도 특히 이제 그러니까 0세부터 11세까지죠.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육과 보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이걸 통해서 저출생의 그 지금 끝없는 지금 이제 그 출생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반등시키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사 수준은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최첨단 AI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맞춤형 교육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서 AI 보조교사처럼 교실에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지역이 지금 상당히 이제 또 저출생 문제와 함께 그 지역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또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지역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지역의 대학들이 진정한 그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대학 개혁도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부가 큰 세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교육부의 그 이제 제가 그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제도이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힘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교육의 힘으로 그 산업화도 이루어냈고 또 민주화도 이루어낸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나 또 지금 관심 있으신 여성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교육에서 출발할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지금 이제 첫 포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자분들의 그런 그 날카로운 시각 또 이런 것들이 특히 일본의 멸등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저는 서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 두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나라의 여성 기자분들이 힘을 합치면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논의하신 그런 좋은 내용들을 꼭 전달해 주시면 사회부총리로서 또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책에 크게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계신 양국의 기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총리님께서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골딘 교수가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하시게 된 거는 비단 아시아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인구가 많이 줄고 있으니까요. 특히 또 골딘 교수가 이렇게 한국처럼 그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 특히 한국의 그 세계 최저 출산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부의 정책 또 그 효과 등등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고 매우 깊이 있게 많은 토론이 오갈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그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뿐만 아니라 또 각 주제별로 오늘 여러 귀빈들 그리고 전문가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1주제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0%의 벽, 유리천장을 넘어서입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마치고 바로 첫 번째 세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켜져 있군요. 네, 지금 시간 10시 50분인데요. 지금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 첫 주제 10%의 벽 유리천장을 넘어서의 사회를 맡은 동아일보의 김희균 기자입니다. 한국여성기자협회에서는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저희가 지금 앉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드레스 코드를 맞춘 건 아닌데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와서 저희도 지금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좀 엄숙해 보일 수 있겠지만 좀 활발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 제목에 있는 10%라는 숫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각종 조사에서 나오는 한국의 500대 상장사 여성이사 비율, 또 주요 정부기관의 여성 보직자 비율이 아직까지도 10%를 밑돌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엄혹한 유리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마침 저희 행사를 앞두고 올해 수상자가 여성의 유리천장 현상을 규명한 클라우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라는 게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골딘 교수의 경우에 노벨 경제학상을 여성이 단독으로 수상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스스로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천장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만연해 있고 또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가치가 있는 연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라는 부분만큼은 정말 느린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이 문제에서 정말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노르웨이의 대사님을 모시고 유리천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알려드리면 먼저 이은영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님과 미조우의 유카 TV 아사히 뉴스데스크에서 각각 한국과 일본의 현실과 개선점을 짚는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혼무 유카리 지지통신 서울특파원, 김민아 경향신문 이사 겸 칼럼니스트, 그리고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가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인 이은영 교수님부터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형입니다. 우선 제 발제의 제목은 다양성과 포용성, 이것이 기업 전략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 누가 넘기시나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일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들이 보다 많이 decision making level, 의사결정 수준으로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는 야망을 부추기는 사실은 야망을 가진 당신에게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두 책은 제가 결국 조직이 포용적이어야 한다, 사회가 포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주제로 하고 있는 그것이 저의 굉장히 포커스임을 보여주는 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양성 포용성이 제 바로 옆에 우리 한센 오빈드 대사님도 계시지만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성 포용성 전략이 글로벌하게 대단히 확산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성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다양한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시작이고 기초인 것이 성별, 나이, 인종이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종교, 사상, 문화, 그리고 인지,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뉴로다이버시티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가 자신이 일종의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포용을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이 포용이 된다는 의미는 differentiation,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별도로 운영하는 이런 현황 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배제하는 exclusion 그리고 다른 사람을 뽑아서 그냥 동화시켜버리는 assimilation 이 세 가지 형태가 아니라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배경이나 역량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조직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용적 조직, inclusive organiz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이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U가 작년 6월 달에 의회에서 27개 전 회원국의 여성 이사 40%를 할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12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9개 나라만 이 법안을 시행하고 있었죠. EU 의회가 10년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일종의 리서치를 한 거죠. 10년 동안 리서치한 결과 이 여성이사 할당 법안은 매우 effective하다, 효과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 회원국의 법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스터디한 결과를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5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이사 할당 법안을 시행한 9개 국가의 양성평등은 확실하게 성과가 있더라. 단지 정보를 공개하라거나 권고만 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두 번째는 9개 나라에서 확실한 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발견했습니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는 것은 여성 이사가 늘어나면서 사내 이사죠. 사내 임원진, CEO라든가 또는 경영진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페널티가 있는 나라에서 더 효과적이었고요. 재무, 비재무 성과에서 모두 긍정적 연관성을 발견했고요. 이 모든 결과를 기반으로 전 회원국의 할당 법안을 확대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EU는 여성을 더 임원이나 이런 그 리더 자리에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부터 죄송합니다. 그 전제 조건에서부터 지금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맥킨지가 얼마나 다양성과 관련해서 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젠더 이퀄티 인덱스라고 해서 2018년부터 도입했고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GEI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성적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매우 소수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연기금이나 투자 펀드나 또는 EU 의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다이버시티와 인클루전을 강조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것 자체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S 젠더 리포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 56개국 3,000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팀에서의 성다양성을 연구한 결과 이사회에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특히 고위 임원 중에 여성이 확대되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1%포인트 실적이 더 좋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사회에 여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성과가 높다고 했고요. 맥킨지 역시 다양한 연구에서 성별 인종 다양성이 올라갈 때 에빗 같은 이런 재무성과가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비재무적 성과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ESG 경영의 등장으로 더욱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블랙락을 비롯해서 또는 CPPIB, 캐나다 펜션 플랜 같은 이런 굉장히 펀드들이죠. 이런 데들이 이제는 다양성과 포용성은 기업의 반드시 필수적인 옵션이다. 선택이 아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굉장히 많은 푸시 또는 너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CPPIB의 세컨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수희 대표가 있어요. 그분은 한국의 이 임원진 특히 이사회 이런 데 여성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한국 기업에 자기들이 투자할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서의 이 여성 임원 또는 경영진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하게는 이렇게 아주 큰 움직임이 있죠. 그런데 이 다양성과 포용성이 왜 함께 다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빈 엘리, 이분도 하버드에 계시는데요.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와 같이. 근데 이제 이분은 경영학과 교수시죠. 근데 이분이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해도 도저히 좀 안 맞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양성이 올라가는데도 실적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20몇 년 동안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 결국 이분이 하나의 결론을
냈습니다. 단지 다양성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토양, 조직 문화, 포용적 조직이 아니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밑에 보면 팀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격의 없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 문화. 다수그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젠더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겠고요. 예, 또는 어떤 그 인종적인 어떤 문화가 굉장히 다양한 나라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머조리티, 다수그룹인 경우와 마이너리티 간의 직급 차이가 크지 않을 때, 그리고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 할 때 비로소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용성이 없는 다양성은 오히려 갈등이 커지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어떤 믹스드 리절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연구해 봤더니 다양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주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양성의 효과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는 그런 분들도 나타나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L그룹이 2005년에 그룹 오너 CEO가 강력하게 명령했어요. 여성 인재를 더 채용하고 여성 임원을 육성해라.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여성 임원을 30%까지 확대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여성 인재를 채용을 많이 하고 여성 임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재도 여성 임원은 3, 4%대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아, 다양성 효과 없어? 인지 아니면 다양성을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토양이 안 된 건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알파걸은 저절로 임원이 되지 않는다. 우리 옆에 계신 안느 대사님의 전임이신 프로데 술베르그 대사님이 언제 발표를 이렇게 하셨어요. 노르웨이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올리고 여성 임원 비율을 올려야겠다고 1990년대에 국가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안 됩니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산업부 장관도 남성이시고요. 근데 그냥은 안 되니까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된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또 대사님께서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젠더 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예, 한 135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나란히 대단히 그 최하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이거는 작년 제목이에요. Go North, Young Girls.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요. 정말 승진하려면 북쪽으로 가라. 여기서 북쪽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의 한국과 일본의 유리 천장에서 유리는 방탄유리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뭐 상황이 안 좋다는 거는 다 아시는 바이고요. D&I 전략과 관련해서 이거는 기업에 계시는 CEO 분들, 임원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자님들이 특히 또 이 자리에 계신 리더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D&I 전략은 탑다운입니다. 바텀업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임을 인식하시고 어떤 리더든지 리더들을 만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결국은 넘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 조직의 남성, 특히 좀 젊은 남성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냐,
왜 우리한테 이러냐 이런 그 반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렇게 넘버를 관리하면서 시작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직은 자기 조직만의 넘버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요 한국적 맥락에서의 다양성 포용성 전략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성들이 모든 조직에서 채용 단계에서 20% 30%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인원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게 하려면 매니징 다이버시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요. 이게 돼야 난 네거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이 실제로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성과에 영향을 주려면 거기서부터는 레버리징 다이버시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니징 다이버시티 수준이에요.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요. 이게 돼서 레버리징 다이버시티가 돼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 혁신을 무형자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혁신과 다양성과 창의성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적 맥락, 아마 저는 일본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지만요. 매니징 다이버시티 단계에서 시작해서 레버리징 다이버시티 단계로 도약하기를 많이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의회장을 열어주신 이 교수님께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현황을 알기 쉽게 잘 보여주셨고요. 또 그 유리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알파걸은 저절로 임원이 되지 않는다. 또 시작은 넘버다라는 말씀들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의지와 제도를 만들고 움직여야 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성별 격차를 넘어서 아주 포용적이고 선진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짚어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 교수님 발표에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저희 일본 여성 기자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미조우의 유카 TV 아사히 슈퍼제이 채널 뉴스 데스크를 맡고 계시고요. 두 번째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は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テレビ朝日で夕方のスーパー J チャンネルというニュース番組のデスクを普段はしております。今日はガラスの天井日本の場合というテーマで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まず最初に簡単な自己紹介をさせてください。昨年ですね、今日来てくれている朝日新聞の岡林沢記者と一緒に女性議員が増えない国でというドキュメンタリーを作りました。ちょっとURL が最後のページの方に飛んじゃっているので、後でまたお伝えはしようと思いますが、先日英語の字幕もつけましたので、ぜひご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なんで日本に女性議員がこんなに少ないのかっていうのをかなりリアルに書いたつもりですし、すごくポップに楽しく作っているので、さらっと見て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見てみてください。では、今日のテーマ、この順番でプレゼンをさせていただこうと思っております。で、ただ私ちょっとこのテーマをいただいたときに実は少し迷ってしまってっていうのもガラスの天井って実はそんなにメジャーな言葉じゃ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いて、自分がニュースを作るときにガラスの天井をタイトルに取るかって言ったら取らない。で、なんでかって言ったらあまりにもみんなが実感がないから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が私の感想なので、ちょっとここ1年のガラスの天井っていうふうに、書かれた記事を検索してみたら、主要新聞とテレビ、50件しか出てこなかったんですよね。で、それを、ちょっと記憶に
一番多分飛び交ったなと思ったのが2016年にヒラリーさんが負けた時で、あと日本では小池知事、東京都の小池、女性知事が初めて誕生した時に、これは飛び交ったなっていう記憶があったので、2016年検索してみたらやっぱり262件あったんですね。ただもう2016年ってだいぶ前なので、それ以来日本ではそのガラスの天井っていう概念がほぼ共有されてないんだ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これを見て改めて思いました。ただ一方で昨日韓国の記者の皆さんとお会いした時に意思決定層にいらっしゃる女性がこんなにいるんだ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改めて感じて、そうか、韓国ではやっぱりある程度のところまで女性が上っているのにさらに上に行けないから、ガラスの天井っていう概念はある程度共有してるん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なんで日本でこんなにガラスの天井っていう言葉が通用しな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て、ちょっと皆さんにビジュアルで分かりやすく見ていただくために、これトヨタの2023年2月の新役員の発表会です。で全員高齢日本人男性プラス白人男性、これは主要メンバーだけを私が見てるのかなと思ってもうちょっと調べに行ってみたら、これやっぱり全員男の人で、全然女性メンバーがいなくて、これトヨタってやっぱり日本一のグローバル企業なのに、これがやっぱり許されているっていうのが基本的には日本の土壌に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ジェンダーギャップ指数でいうと日本は韓国に抜かされていて、韓国が105位日本は125位というのが現在の段階です。で足を引っ張ってるのが政治分野と経済分野、ここに女性があまりにいないからというところで、どんどん下に落ちてい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形です。じゃあ、日本のその女性管理職どうなってるのかなっていうのを見ますと、これ厚生労働省、日本の政府が正式に調べているデータから取りました。で入社しているのはだいたい4割ぐらい、24% ぐらい、4分の1ぐらいは女性がいる。それが、課長級になると、15.9% に減って、さらに部長になると 8.2%、どんどん、当たり前なんですけど落ちていく割合はどんどん落ちていっている。ところが上場企業の女性役員比率っていうのは 9.1% で、その部長級よりも増えてるんですよ。でこれ何が起きてるのかなっていうのを見ていきますと、からくりが実はあって、9.1% しかいない女性の内訳を見てみると、社外から連れてこられる社外の役員が 16.1%、 で社内の役員は 2.3%、 つまり社内からボトムアップで昇進させてもらえる女性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いない、希少種みたいなところが今の日本の実態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これ結構根深いなっていうのは本当に思っていて、ちょっといろいろなんというか言語化できないモヤモヤみたいなところがここに実は隠され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で、じゃあこれどういうことなのかなっていうのを、ちょこちょここういった記事出るんですけど、女性の役員比率を増やさなきゃいけないので、各社いろんなところで増やさなきゃってなって連れてくるのがやっぱり有名な女性をまず連れてきます。で元アナウンサーとか、アスリートとか俳優、女優さんとか、あと YouTuber とか、それぞれにもちろんそれなりのバックグラウンドはあるんだけれども、社内にいるはずの女性は上げずにとにかく外から連れてくるっていうのが、一個傾向としてね、韓国もそうですかね、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ただ経営の経験が彼女たちに必ずしもあるわけではないので、その著名女性の起用っていうのは取締役の数を増やすための数合わせで経営の質向上につながら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ような批判も数多く起きているというような段階です。でさらにその役員の兼務状況っていうのを見てみると、男性は2から上の分が兼務している人の割合なんですね。男性はねそんなに兼務してないんですよ。 6.9% しか兼務してない。一方で女性は 25% の人が社外取締役を兼務されている状況で、これは著名人の方もいらっしゃるし、あとやっぱり弁護士の先生とかに集まりやすいのですごく声がかかるので、致し方ないところはあるんだけど、そんなに外から連れてこなきゃいけないのっていうところが疑問としては残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じゃあなんでそんなに女性の社内登用は進まないのか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経団連といいまして、日本の経済界の人たちが毎年お正月に集まって乾杯みたいなのやるんですけど、本
当にもう黒みたいなスーツカラスみたいな感じでみんなスーツだらけのようなところなんですが、これは2023年も続いています。で、その女性活躍への日本社会における冷めた目っていうのは、実際実感としてもありますし、これはちょっと調査から引っ張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世間体を気にして整えているだけとか、その自社の施策が実際には効果が薄いっていうその辛辣な意見が女性で4割、男性でも3割ある。で、女性活躍はうちには必要ないっていう意見も1割程度で、要は数は増やすけど、そのいい先生が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たように、その文化を整えるっていうところをやらないので、おざなりにしているので、数だけ増やしてあいつは下駄を履いているっていうようなこのとても悪い嫉妬の循環みたいなものがどんどん構築されているのが正直現状かなと思っています。でそれで何が起きるかっていうと、もうここにいる皆さんはよくご存知だと思いますが、いわゆるオールドボーイズネットワークみたいなものがどんどん構築されて、コネとか雑談とかちょっとしたやり取り、男性同士のやり取りでどんどん物事が進んでいって、そこに入れてもらえない女性はやっぱりそういった意思決定から外され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起き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じゃあ政治とマスコミの世界をここから見ていこうと思うんですが、これ先ほど紹介しました、我々が作ったドキュメンタリーの一生懸命すっごいお金かかったんですけど、この CG 作るのに国会議員を全員顔切り出して女性と男性で分けてみたら、9.9% しか女性がいないので、このちっちゃい塊が女性なんです。でこの中で少子化対策もそうですし、性暴力の話もそうですし、日本はあと結婚をしても結婚したらどっちかの姓に変えなきゃいけないので、9割以上の女性が夫の姓に変わるんですけど、それも選べるようにしてほしい、自分の姓のまま、自分の名字のまま生きたい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事柄も全部この中で決められるので、なんでそんなの必要なのみたいな議論が今でも行われているというのが実態です。でこれは、先日誕生した岸田内閣の、大臣の写真なんですけど、史上最多タイ3回目なんですけど、女性が5人入りました。でも5人がマックスなんですよ。5人を超えたことは未だになくって、で結構だいぶ前に史上最多やってるので、もう少し超えてもよかったのになみたいなことを言って記事とかで出ていて、とはいえ最多タイだから、頑張ったよねみたいなことを言ってましたら、翌々日にですね、副大臣と政務官が発表されて54人全員男ってなって、衝撃が日本では走りました。いくらなんでもこれはないだろうというような議論にはなったんですけど、とはいえその暴動が起きるほどの、政権がひっくり返るほどの怒りっていうほどのところまでは到達していない、ちょっとまたこんな感じだね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ニュースも1日2日で消えるような、そういうのが今の日本の実態です。で1個戻って、その大臣が最多タイの5人入ったんですけど、初めて大臣になったのは女性3人なんです。でこの3人がどういう人かっていうと、世襲の人で、親が政治家の人で、この話をお茶の水女子大学でこの政治とジェンダーの研究をずっとされている新紀音先生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が、新紀音先生が分析されているのをちょっと引用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が、世襲であれば抜擢されても自民党内のその男性議員の反発が少ないと見たのだろうと、岸田さんがそういうふうに考えたから世襲の人たちを引っ張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分析をされていまして、でもこれ私すごく腑に落ちまして、なるほどと。でこれはやっぱり男性からの反発が少ない一部の女性だけが登用されるっていうことのもう端的に現れているところだなと思っていて、でこれはやっぱり経済分野との共通点が見られ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でテレビ局を見てみますと、部門トップに女性はゼロです。この QR コードで調査そのものに飛べたりするので、必要な方はご覧いただければと思うのですが、これは今までこういう調査も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みんなで名簿をひっくり返して数年前から始めているような調査です。でやっぱり政治と経済とマスコミと全部で女性があまりにもマイノリティすぎて、いわゆるシナジーみたいなことは起こらないんですね。
だから女性主体の政策がとにかく進まないし、日本はご存知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女性の年収に蓋をする年間100数万円以上を稼ぐと税制上損になるとか、保険での支払いが突然増えるとかっていうような謎の壁があって、でそれさえ取っ払えば時給とかももっと上がったりとかするはずなのに、なぜかそれは進まない。で選択的夫婦別姓名字を別々にできるっていうのも進まない。つまりちょっと私の結論としては、正直ガラスの天井以前の問題を日本社会は抱えてい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すみません、もうここからおまけなんですけれども、先ほど、私たちが作ったドキュメンタリーは実は一人で撮ったわけではなくって、私たちそれぞれ、育児をしていたりするので、一人は妊娠中だったりしたので、みんなで手分けをして働き方改革をしながらドキュメンタリーを作りました。この QR コードから日本語なんですけども、その裏側を書いてくれた記事に飛べるので、なんというか、それぞれバラバラの人が撮ったものをドキュメンタリーにする方がいろんな視点が集まるなっていうような実感もあったので、すごく楽しい経験だったのでシェアさせてください。で、ごめんなさい、これが、左のサムネイルはこのQR コードとちょっと別にな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この QR コードで私たちが作った、ドキュメンタリーの英語字幕バージョンに飛べますので、もしよろしければぜひご覧ください。あとこのサムネイルのやつはまた必要であれば全然シェアしますが、我々が作っている時に感じたこととか日本の政治に思うことっていうのを、テレビ番組で語らせていただいたものも YouTube に上がっております。はい、すいません、ちょっと巻きましたが、これで私の発表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미조우의 유카 TV아사히 데스크께서 일본의 현황을 정말 생생하고 실감나게 잘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그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아주 회자되지 좋지 않는다는 점이 좀 놀라우면서도요. 한국 기업 임원들의 사진을 저희가 한번 열어봤을 때 과연 도요타의 사진과 많이 다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 역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 일본의 경우에 여성이 기업에서 사내 승진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외부의 뭐 배우 같은 셀럽을 임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경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민간 기업은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 유관기관이나 각종 좀 영향력 있는 단체들에서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 역량을 쌓고 또 그 역량과 헌신을 가진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는 날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좀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발제를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 미조의 유카 데스크께서 그 제작한 여성 임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 다큐멘터리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번 꼭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발제자 말씀을 토대로 이제 토론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김미나 경향신문 이사 겸 칼럼니스트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김민아입니다. 이은영 교수님과 미조우의 유카 기자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발제하신 바와 같이 이제 다양성, 포용성은 이제 뭐 뉴스룸은 물론이고 어느 조직에서나 이제 추구해야 할 이제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 뉴스룸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언론 연감을 펴내는데, 그 언론 산업의 기자직 종사자 가 작년 2021년 기준으로 33,000여 명 됩니다. 이 중 남성이 68.5%, 여성이 31.5% 정도 됩니다. 대략 뭐 7대3, 조금 뭐 여성이 30%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여성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50.14%, 남성이 49.8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많은데 기자직 여성은 훨씬 적은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직업군이, 그것이 뭐 의사든 뭐 변호사든 기자든 인구 사회학적 구성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의사도 물론 변호사도 여성이 좀 어느 정도 대표가 돼야겠지만 특히 그 기자 직군 구성의 다양성은 다른 직군 구성의 다양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잘 대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앉은 자리가 다르면은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근 몇 해 사이에 그 한국 언론계에서는 여기도 지금 계신데요. 여성 편집인 전에 서울신문 편집인 하셨던 김균미 선배도 와 계시고 현재 편집인인 한겨레 김영희 전무도 지금 와 계시고 또 편집국장, 보도본부장, 논설실장, 해설실장 등 요직들이 잇따라 여성들이 발탁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의 최대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여성 기자가 메인 뉴스의 메인 앵커를 오랫동안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여성 기자들끼리 단톡방, 카카오톡 메신저 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정 우리 회사가 아니라도 A 신문사에 누구 선배가 또 B 신문사에 B 방송사의 누구 후배가 어떠한 직책을 맡게 됐다 그러면 너무너무 다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게 아주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언론계 이렇게 고위직들이 주목받는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한국여성기자협회에서 매년 회원사의 여성 기자 보직 현황을 조사해서 공개를 합니다. 올해 조사는 아직 안 끝나서 이제 작년 조사를 인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중간 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들의 비중은 좀 나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위로 갈수록 유리천장은 여전히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다. 아까 방탄유리다 이런 말씀을 이은영 교수님이 하셨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협회 회원사가 32곳입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32곳 회원사의 모든 임원, 남녀 합쳐서 임원이 있으면 그 중에 여성이 5.92%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체 언론사 임원이 100명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6명이만 여성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여성 임원이 있는 언론사 그 자체가 7곳뿐이다. 그러니까 32곳 중에 25곳은 아예 제로다. 이게 더 이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올해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여성 임원이 있는 언론사가 조금 늘은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겨레 김영희 편집인이 와 계신데 올해 봄에 전무이사가 되셨고요. 제가 소속된 경향신문에서도 제가 올해 3월에 처음으로 임원이 되었습니다. 32개 회원사의 이제 국장, 실장, 본부장 이 중 여성 비율은 14% 조금 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물론 모든 보직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취재와 보도를 총괄하는 편집국장, 보도국장이 가장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이 극히 드뭅니다. 또 부장, 팀장, 일선 어떤 부서장급의 여성 비율도 20%가 아직 안 됩니다. 10명 부서장이 있으면 두 명이 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기자 중에 남성이 68% 조금 넘고 여성 비율이 3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임원, 국실 본부장, 부서장 등 직급별로 볼 때 어떤 직급에서도 20%의 여성이 미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얘기하시죠. 사실 여성 기자 입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최근 10여 년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서장이 되면 결국 또 그들의 부서장이 또 위에 국실 본부장이 되고 임원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여성 기자들의 평균 연령이 전체적으로 좀 낮다는 점을 고려해도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서 창간 특집으로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와 우리나라에서 여성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을 연구해온 신경아 한림대 교수가 대담을 한 것을 실었습니다. 그때 장하준 교수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그거는 무슨 차별을 넘어서 생산성의 문제다. 그 한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 아까 이은영 교수님이 다양성과 포용성 이야기해 주셨지만 다양성이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끼리 섞여서 정말 치고받고 토론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것이 생산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물론 성평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문제이죠. 포기할 수 없는 우리 평등이라는 가치의 문제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 한국 경제, 세계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평등의 가치를 이 노동시장에서 실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술 혁명이 가속화하고 있고 이 젠더를 비롯한 소수자 이슈는 어떤 사회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미디어가 사회와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죠. 저는 요즘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가 이 세상과 유리된 세상은 많은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고 살림을 하고 보육을 하고 하는데 그 여성들을 비롯해서 소수자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한 뉴스룸 구성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룸이 좀 획일화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옷이 좀 획일화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뉴스룸이 좀 특정 남성별 또 중년 이상이 많죠. 이렇게 획일화가 되어 있는데 이 뉴스룸에 다양성의 색깔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룸의 그 성평등이 절실한 이유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한국 언론계 저도 몸을 담고 있지만 여성 기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여성 임원은 정말 드문 게 현실입니다. 김민아 칼럼니스트께서 저희 회원사 여성 임원 비율이 5.92%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세션 제목인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안타깝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여성 기자들이 함께하는 조직이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성 기자 고위직 선배들께서 유리천장을 직접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후배 여성 기자로서 정말 희망차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의 언론 얘기 또 일본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어제 저희가 저녁에 일본 참석하신 여성 기자분들 모시고 환영 만찬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한국에 온 일본 특파원들이 대부분 거의 남자 일색이었는데 최근에 여성 특파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두주자로 지지통신 첫 여성 한국 특파원이 되신 혼모 유카리 기자님 모시고 일본 얘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皆様こんにちは、時事通信社のソウル特派員をしております本望と申します。本日は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先ほどもお話がありました通り、弊社でもソウル特派員というのがこれまで女性が一人もいなくてずっと男性がやってきた仕事で、なんでかなっていうふうに考えた時にそもそも特派員になる女性が記者のキャリアを積んで特派員になる年次まで行った時に出産とか結婚とか家族の問題とかで特派員になるっていう選択肢が今まで本当になかったことが理由なのかなと思いまして、最近弊社でも若い人に特派員を経験させて、その後の人生の選択も増やそうっていう取り組み公式的にやって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動きが出てきてまして、最近弊社でも女性特派員がすごく増えてきて、子どもを連れて海外に特派員として派遣されるっていうケースも出てきています。で今回日本から代表団の方がいらっしゃっていて、韓国の女性記者の先輩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中で、私の立場でどういう話ができる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すごく考えて
すごい話がバラバラ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いくつか要点を挙げ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で日本の現状については溝上さんから先ほどお話を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特に報道機関を見てみると、弊社に限らずですね、マスコミ業界のジェンダーバランスはいまだに男性中心で、あと取材先に行ってもほとんど取材する人は男性っていうのが今でも続いてるかなと思います。で私は、2018年に入社したんですけれども、私の同期の場合は35人ぐらいいるんですけど、そのうち半数が女性で、今はむしろ女性のが多くて、女性記者が半数以上を占めてて、男性が少数派みたいな感じになってきてて、会社としてもすごく変えようという意識が出てきているかなと思います。でその一方で時事通信社ではいまだに女性の役員が一人も誕生していなくて、でそれは多分先ほど溝上さんがおっしゃっていたように10% の壁を破るところまで行ってる人がいない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で何年か前に管理職とか部長級に女性を弊社で置い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も結構男性社員の人から彼女は女性っていうのを利用していると、女性社員だから女性として女性記者としてある程度昇進したから、他の男性よりも早く部長に上がれたっていう風な陰口を言われたりとかして、やっぱり女性が上の立場になることに対する男性の意識っていうのもまだ改善されていな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自治体についても少しお話し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私は、入社2年目から3年目の間に、富山県っていうところに赴任しておりまして、特に保守的な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取材先に最初に言われたのはあなたは旦那と子供はどうしたんだみたいな感じで最初に挨拶がてら言われて衝撃的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まだ女性が記者であるっていうこと自体が信じられないような地域なん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そこでもですね女性副知事、女性教育長っていうのが自治体の中でようやく誕生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も男性の議員さんとか男性の、県の人とかから、女性であるから慣れた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しまうっていうのが現状で、結局いきなり女性が上の立場になってもそれに対する男性の意識っていうのが、変わっていないっていうのは感じました。ただ最近、自治体の中でも男性の意識を変えようっていうところの取り組みが進んできているっていうのを感じてまして、今日本の地方公務員の男性育休取得率は、2021年度で 19.5% っていう 20% も満たない数字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政府は25年までに 85% にしようとしていて、でそれに向けて各自治体でも取り組み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ですごいいい取り組みだなって思った事例がありまして、日本の九州地方にある佐賀県という県で、男性に子供が生まれた場合に上司に育休を取らない理由を逆に説明し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取り組みをしたそうで、それによってすごく男性育休の取得率が上がったっていう話を聞いて、こういう制度によって無理やり現状を変えていくっていうことはすごく必要だなと思いました。すいません、あまり時間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と一つだけ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今回の話題 10% の壁っていうのをいただいて、私が特に真っ先に思いついたのが、この前の6月にG7 の男女共同参画女性活躍層大臣の会合があった時に、日本だけ担当大臣が男性で、それが世界のメディアで気まずい写真撮影だとか、韓国メディアでも日本だけ男というふうな見出しで
そのニュースが取り上げられた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でこれはまあ日本の中でも出生率が上がらない原因だとか、いろんな意見があった一方で、当時の小倉大臣は、男性としてその問題に取り組んでいるから、自分は出るべきだ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て、それも一理あ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この写真っていうのがすごく日本社会を反映したものであると同時に、この女性の問題とか男女共同について女性だけが考えればいいのかっていう議題も提示しているものだなと思って、今回一つ紹介さ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す。はい。で、最後にですね、イ・ユニョン教授からご説明いただいたダイバーシティ&インクルージョンっていう概念についてなんですけれども、報道機関こそこの概念を導入していくべきだなというふうに今回発表を聞いていて思いました。今まで報道機関っていうのは、それぞれ個人に仕事が与えられて、その個人が取材先と関係を築いて、すごい俗人的な仕事の仕方をしていたけれども、それを一人一人の個性とかアイディアとかを生かして、これからの時代はみんなで共同で作り上げ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必要だなと思いまして、今回のこの概念についてご説明いただいてすごく私としてもとても勉強になりました。はい、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홍모유카리 지지통신 기자님께서 출산과 육아라는 너무나 현실적인 부분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여성 동료 기자들이 기자 커리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출산과 육아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절감하기 때문에 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여성이 소수인 조직에서 여성의 승진을 둘러싸고 아직도 그렇게 수준 낮은 시선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유리천장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질문이 제가 좀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 남성 기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들이 좀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요. 기존에는 없던 현상이었다가 나타나서 저희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계에선 이런 현상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ちょっと具体的な数字は今持ち合わせていなくて大変申し訳ないんですけれども、弊社の場合でも肌感覚で感じているところでは、最近は1ヶ月とか2週間ぐらいは取る人が増えているかなという感じで、この前会社の同期で話していたんですが、男性の同期に子供が生まれた時にその同期は育休を取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他の同期たちがなんでお前は育休を取らないんだみたいな感じで言っていて、だいぶその意識みたいなのも若い人では変わってきてるのかなと思いました。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질감이 드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어제부터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이 성평등 지수 하위권인 국가들이 배틀을 좀 벌였는데, 이제 모범 국가 5등생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지금 부러워하는 나라 노르웨이에서 안네카리 한센 오빈 대사님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and let me first congratulate Korea Women Journalists Association for hosting this important and also for the first time a joint forum. And I'm so grateful to the organizers and to Ms. Kim,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inviting me and to share Norway's experience. But let me first underscore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point of departure and also its own path, and that was also mentioned by Dr. Lee. So we have to keep that in mind, and I will be very happy to share first a little bit of what we have achieved and how we have achieved gender equality, and also what is remaining as challenges. But first, the media has a significant impact in shaping our thoughts and actions. And no more than ever, we need credible journalism and responsible editors to tell us the important stories, facts, and background. So media holds power
over our understanding of gender, including norms, roles, and stereotypes. My name is Anne Kari Hansen Ovin. I'm Norway's ambassador to Korea. I assumed my role 1 year ago, and prior to coming here, I was Norway's ambassador to Canada. So gender equality and inclusiveness is really a topic that we work on in our own country, but also share and work on around the world. We have heard that achieving a balanced participation of both men and women in the society is essential to fully harness a nation's potential, and it was underscored by recent research. And indeed, my country has experienced this.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contributes more to Norway's prosperity than our oil and gas revenues in terms of tax and GDP. So what have we achieved? Well, it was mentioned, the ranking of countries and so on, and I guess that there are some interesting factors that combined make us on top of that ranking. So let us have a look at the employment rate that has, since the 1970s, when women started to enter the workforce, has increased by more than 25%. And today, 75% of women in the age of 15 to 64 do take part in the working labor market. And this is about 9% above the average in the OECD countries and one of the highest in Europe. Another important factor is the wage differences. In Norway, the long-term trend is a gradual narrowing of the gap between women and men. On average, women earn close to 90% of men's wages. If you look at only full-time employees, the numbers are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women are also more heavily represented in part-time, so that makes it a difference, but in full-time labor market, some 90%. So the gap between the salaries, female and men, is at an international level very narrow. We were talking about fathers taking parental leave. In Norway, 93% of all those who become father in 2020 took parental leave, and I guess this number is not less today. And let me underscore what was also mentioned here, that it's a strong expectation from the society, from colleagues, from family, that fathers take their parental leave. I will come back a little bit to the politics behind this. It was mentioned the quota regulating public limited companies that was introduced in 2003, and it became effect in 2006, and by 2008, all board members in those companies, 40% of board members were female board members. But the government is currently working on extending that gender quota law to apply to more companies. So that is interesting to follow. We talked about representation, and you have shown different pictures, so I thought I'd just add this. This is the current government in Norway, so 9 women and 10 men. This is also the combination in the parliament, 45% share of women in the parliament. It has been like that since the early 1980s. But maybe interesting for you is also in the media. This is the Schibsted Group is the largest media group in Scandinavia with more than 5,000 employees. And as you can see here, the board is composed of 40% of women in accordance with the Norwegian Limited Companies Act. And in this company, the proportion of women in top managerial positions is 38%. So I just wanted to share that with you as an example, and I will come back to also this company when it comes to role model. But I think that in Norway, Norwegian companies would not display its board members or leaders of director if they were males only. So this is really a very natural, or it's a normal, and no one would really think of challenging this equality approach. So
how did we get there? These were just a few examples and important elements to discuss the glass ceiling. Well, these achievements did not come by themselves. Rather, it's a product of persistent efforts and combined with like law, regulations, incentives, and I would also add role models. So just let me just quickly mention that to build our welfare state in Norway that supports gender equality, that is really free health care and free education, also free educ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that is really the main pillar of our welfare state. So when it comes to gender equality, a law on gender equality was introduced in 1978, and it has been kind of updated over the years, and most recently also a law on gender equality and non-discriminatory activities. Parental leave is very generous in Norway. We have 49 weeks of paid leave, and 1/3 of those weeks, that means 15 weeks, are earmarked to fathers only. So if the father do not take those 15 weeks of leave, the family will lose that benefit. So it's an incentive, I guess, to reach that 93% of fathers taking their parental leave. And in addition, it's important that we have paid leave to take care of sick children and also flexible working hours so that it is more easily for fathers and mothers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at the same time also pursue their careers. Another element which is really important is to have affordable childcare. That is important for an increasing women's partake in the workforce. So to balance a good childcare policy with affordability, so that every family has that option to have the children in the kindergarten, that is something that is very much appreciated in Norway. And at the moment, the price for per month to have a child in the kindergarten is some 375,000 Korean won, just to give you one example. I would also add, in addition to law, regulation, and these incentives when it comes to parental leave, for instance, the role of role models. And a very important role model in Norway is our first female Prime Minister, Gro Harlem Brundtland, who made history back in 1981 when she became the first female Prime Minister in Norway. Let me also add CEO Kristin Skogen Lund, who actually leads the largest media house in Scandinavia. I mentioned Schibsted. She had earlier a role as CEO of the 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 And the 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 plays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also the quota, the practice of the quota of boards, training and coaching women to participate in boards, and also encouraging women to take education in technical and traditionally male-dominated sectors. Another person or leadership I would like to mention is Ingvild Myhre. She's a typical, female leader with non-typical background as an electro engineer. She has held several positions in the energy and ICT sector, including CEO of Alcatel Telecom and Telenor Mobile, which maybe be something equivalent to SK here in Korea. So these are examples of role models that have really, broken the glass ceiling. We have come a long way in Norway, but like in your countries, there are challenges that remains. And there are obstacles that women face. So just very briefly, I will mention that the labor market in Norway is still largely divided along gender lines, so where men and women choose different educations and professions. And the gender segregated labor market is an important reason also for the remaining gap in wage. Women in Norway still takes a disproportionate share of unpaid care work, and that is also related to more women
that are overrepresented in part-time jobs, and also further in private business, the proportion of women in leadership positions in the 200 largest companies are less than you might expect. It's some 19%. And I think that the discussion of expanding the quota, 40% quota requirement to more companies in Norway, we would see some change in that context. But counting heads is not enough. We have been talking a lot about percentage, and I'm also adding to those illustrations, of course. So I would like to conclude my little introduction by quoting Norway's former Prime Minister, female Prime Minister. "We have not reached our goal until we no longer consider the gender composition of our leadership relevant." So with that, 감사합니다, and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네, 대사님이 쫙 그 펼쳐주신 이미지들이 정말 일단 인상적입니다. 그 의회 사진에서 남녀가 정말 동수를 이루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아, 선진적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각종 여성 참여 비율이 50%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90%에 이른다는 숫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10%라는 숫자를 정말 획기적으로 좀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점을 좀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리천장이라는 거를 인식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성 리더가 당연한 조직을 보고 자란 그런 그 여성들은 계속 사회에서 중요한 인재로 커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부럽고 좀 저희에게 이상적인 롤모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르웨이가 어떻게 이런 성취를 이뤄냈는지까지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각종 제도나 인센티브, 롤모델 이런 걸 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고요. 특히 정치적인 노력, 액션, 그리고 언론이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 모두 잘 배우고 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주비아 세션이 지금 12시에 종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첫 세션에 대해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또 각자 본인의 얘기를 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몇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발표자분들, 발제자분들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깊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겨레 신문 편집인 맡고 있는 김영입니다. 그 노르웨이 대사님 발표를 보면서 많이 우리가 노르웨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새삼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그냥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보면 70년에서 75%까지 그 노르웨이 여성들 취업률이 이제 75%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70년대 이후에 그렇게 급격히 올라가면서 혹시 그런 게, 그러니까 노르웨이도 저희들과 같은 이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시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여성들의 취업률 진작이 출생률과 관련된 어떤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문제인데 2016년에 노르웨이가 그 여성 군 복무 확대를 했을 때 혹시 노르웨이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논란들이 어떤 식으로 논의들이 전개가 돼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행이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You want me to answer the question? 네. Yeah. So first about fertility. First of all, thank you for your questions. First about the fertility rate. As I mentioned, we are also seeing demographic development that is of concern with declining fertility rate, like in many also countries in Europe. Back in 2009, the fertility rate was about 2 per women. Today we have a declining fertility rate and are at 1.4, and that is of course of concern in terms of for many reasons, but of course also for economic reasons. So it i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provide good opportunities for both men and women to work and to combine a career with bringing up children. So I mentioned a few elements that have been important in Norway to motivate and to
how could I say, yeah, motivate women to enter the workforce. First of all, the welfare system in terms of maternity leave has been very important. That also men are,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parental leave. That has been important, and that has increased over the years, motivating also to share the task of bringing up children, and also motivating the opportunity to pursue a career, both the man and the woman in the family. So the parental leave is absolutely a very important element. Another element is, of course, flexible working hours. That work doesn't necessarily need to be a place, and that we are, have the flexibility to arrive maybe later in the morning, or also go and get your kid in the kindergarten, and also have that opportunity to have sick leave, so you can accompany your kid when it's sick, and also have time to follow up your children. And of course the kindergarten system, the fact that it's more almost 100% coverage of kindergarten in Norway, and that is important also for women entering the workforce, that there are opportunities and that it is available at a rate that is affordable for families in general. So I think these are important elements. But as I said, we need to draw on all competence, on all good, creative and contributing hands and minds. And I think it's really a question about equal rights, but also good economic policies. So the question about extending conscription to female. So in Norway, we have had conscription for men and voluntarily for women since I think the late 70s. But back in 2016, it was made also mandatory for women to serve and do conscription in Norway. And the thinking behind this is, again, we need to recruit from the whole pool of resources in our society. And we need also, equal rights, but also equal duties. That is also the thinking behind it. And I just looked at the most recent figures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female doing their military conscription, and last year it was at 33%. So 33% of all conscripts in Norway are female at the moment. So the fact that it has been voluntary, and there has been a number of, female doing the military service voluntarily over the years, it has been something that many young girls and women would like to do. It is, you have to go through a selection process. So when you are among those selected, you are contributing to, doing an important task for your country. 네, 역시나 육아휴직, 유연근무, 보육 같은 모범 답안들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경희 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아니요, 질문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냥 두면 여성 지도자들이 길러지는 게 아니고 법과 제도로 뭔가 강제를 해야지만 그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런 경우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먼저 한국 상황을 얘기하자면 여성 사회이사를 반드시 둬야 하는 그런 법을 저희가 제정함으로써 지금 어찌 보면 경제 분야, 경영 분야에서는 조금 발전을 이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제도나 법을 도입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法律はないです。ただ東証プライム上場企業に
女性役員を必ず3人3割っていうのを目標に据えて短期間の中には少なくともちょっと目標のごめんなさい、私がきちっとした年代を知らないんですけど、数年後には3割を目指せと。ただその短期的な目標としては少なくとも1人入れろっていうような施策があります。ただこれは私の感覚というか、今日ごめんなさい、スライドの時に一部言い忘れ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おそらくなんでその中の女性が挙げられない、さっき女性がたくさん入ったから自動的にきっといずれ女性がたくさん上に行くのではという話はありましたけれども、おそらくその過程で何らかのさっき時事通信の例でもありましたけど、やっぱりその小さな嫉妬とか小さな意地悪っていうのですごく女性が排除されていくっていう何かが絶対に起きているなというふうに私は感じていて、それはもうアンコンシャスバイアスではなくて結構濃いな意地悪だなっていうふうには認識しているんですよね。だからその文化のところと制度のところとやっぱり両輪でやらないと進ま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て、日本の場合はその制度もですし、その文化を何とかしようっていうところも正直起きていないので、ちょっと停滞するのではないかなっていうのが私の認識です。唯一うまく回り始めているのが、男性育休は少なくともちょっと増えているかなと思います。役員についてはほとんど無風みたいな感じですね。何か大きな施策を出そうとするとすごい男性陣からの反発というかすごいので、経済界もそうですし政治もそうですし、あとマスコミ自体もその取り上げようという機運が男性ばかりなんであんまないっていうのが現状です. 네,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일본 기자님들 중에서 또 질문이나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네, 그럼 또 오후 세션에서도 각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으니까요. 저희 첫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 첫 주제 계속 10%라는 숫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당연히 50%가 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